혹시요. 이 집은 언젠가 우리 집이 되겠지 그렇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혼자 믿고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요, 그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집이 있었고 생활비가 끊긴 적도 없었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아닐까봐.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집이 팔렸을 때도 저는 늘 제일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남편 명의였고 법적으로 제 동의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 날 유언장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아, 이건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 이야기는 특별히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믿고 참고 살다가 빈손이 된 아주 평범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30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착각 하나에 대해 처음으로 끝까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시댁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집이 생겼습니다. 신혼집이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새 냉장고 하나 사준 것처럼요. 생활비도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좋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며느리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안전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이들이 태어났고 교육은 자연스럽게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영어 유치원, 미술 교습. 다른 집 아이들이 하나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집은 형편이 되잖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기댔습니다. 과한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형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저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는 지금 얼마나 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걱정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어봐도 될지 몰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게 괜찮다고 믿으면서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던 시기였죠. 그때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잠깐 쉬는 거야. 곧 다시 일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 듣지 않는 게 우리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생활비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쉬는데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그대로 다녔고 아이들 생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돈은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고 제 동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과 시댁집을 담보로 친구 이름으로 몇 군데 금융사를 돌며 그는 돈을 빌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취업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벌어도 메우기 바쁜 돈.
숨기기엔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에서 온 독촉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명의자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통장 내역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가라앉아 있었는지를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걱정만 시키는 건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줄일 기회도, 함께 버틸 기회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건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책임지는 척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명절이니까 친정 좀 다녀와. 며칠 푹 쉬다 와.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시댁만 가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했지만 친정 어머니도 보고 싶었고 남편이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친정에서 3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 오기 전에 카페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 팔았어. 뭐? 집 계약했어. 어제 계약금 받았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빚 갚는 데 써야 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반대할 거 아냐? 당연히 반대하지. 우리 집인데. 의논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팔아야 하는 집인데. 달라지지. 최소한 나는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 내 집이 없어지는데 나는 친정 가 있으라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명의는 남편 단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묻지 않았고 저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한두 달 안에 나가야 해. 그 전에 구해야지. 그날 집보다 먼저 무너진 건 제 신뢰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사는 집이라는 믿음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보다 먼저 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집이 팔리면 나는 내일 어디서 자지? 처음으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갈데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집 명의도 통장도 빚도 저는 한 번도 이건 뭐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때 저는 아직 끝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면 최소한 살 곳은 있겠지. 누가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었구나. 이 침묵 하나가 나중에 집 하나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방 하나하나를 비우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두리에 나가 작은 전세라도 구하면 살 수는 있었겠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걸렸습니다. 고등학생인 작은 아이를 지금 전학시킬 수도 없었고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어머니 모시면 거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이 집은 결국 우리 집이 되는 거지? 뭐? 어머니 모시면 나중에는 그 집이 우리 몫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 그럼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물어봐. 어머니한테 우리 집 주실 거냐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모시면 결국엔 그 집이 우리 몫이 되지 않을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버팀이었고 결심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봉양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자리를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병원 갈 때도, 약 드릴 때도, 밥상 차릴 때도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모셔야 할 뿐이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나중에는 인정받겠지. 5년을 모셨으면 이 집도 결국엔.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까. 아무 말도 들은 적 없었지만 아무 말이 없다는 게 허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도련님네가 왔을 때였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치우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은? 도련님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형수님 생각이죠.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았고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 집은 어머니 집이죠. 형수님은 필요에 의해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뭐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봉양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위에 올려놓은 무보수 노동이었고 제가 스스로에게 준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 나 이용당했구나. 장례식은 슬픔보다 피로가 먼저 왔습니다. 울 시간도 없이 저는 또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고 검은 옷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잘한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제가 해야 할 일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모셔서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버텨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도 계산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집은 세 자식에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한 사람씩 정확하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표정이 들킬까 봐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뼈가 시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구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당분간은 계속 사셔도 돼요. 정리하려면 시간 걸릴 거니까. 감사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나갈 준비하세요. 장례가 끝난 뒤 며칠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셔도 돼요. 도련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다는 걸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5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한 박스뿐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나오기 전 저는 집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간병인이었고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에 들어가야겠다. 집을 나와 작은 전셋집에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예전 같았으면 초라하다고 느꼈을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이력서를 내러 갔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첫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통장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주는 돈도 아니고 언젠가 받을 돈도 아니라는 걸요.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작은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지도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게 되자 덜 아프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로 사는 게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까지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내 돈에 대해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20대에 결혼하지 말고 일을 더 했더라면, 남편 돈을 제 돈처럼 쓰지 않았더라면, 시댁돈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답은 모릅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30년 만에 얻은 가장 큰 회복입니다. 그저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남의 돈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돈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작아도 확실히 제 삶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하며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중에 내 몫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사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을 살아보니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시댁이 부자라고 남편이 벌어온다고 그게 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번 것만이 내 돈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30년을 썼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